아씨, 그 집에 시집가시면 안 됩니다. 여종이 갑자기 아씨 앞을 막아서며 혼담을 적극 말렸습니다. 그 혼담은 부잣집 양반 댁에서 들어온 좋은 자리였습니다. 결국 그 집에는 아씨 대신 동생이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에는 가난한 양반 집에서 또 다른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아씨, 이번에는 반드시 이 집으로 시집가셔야 합니다. 그 여종은 이번 혼담만큼은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여종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씨와 여종의 기막힌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밥마실 야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씨가 너그럽고 어려운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양반이었지요.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고 집안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제법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사랑채 마당에는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가을이면 장독대 옆 감나무에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집이었지요. 하지만 그 집에도 쉽게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안주인의 자리였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딸 연화가 1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을 무렵병이 깊어져 자리에 눕더니 첫눈이 내리기도 전에 눈을 감고 말았지요. 연화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 만큼은 컸지만 그 슬픔을 견디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연화가 늘 안쓰러웠습니다. 딸아이 앞에서는 애써 웃었지만 어미를 잃고도 울음을 참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요. 그래서 전보다 더 연화 곁에 머물며 밥상 앞에서는 반찬을 챙겨주고 밤이면 화롯불 옆에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없이 시간이 흘렀지만 연화는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문득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날이면 연화는 조용히 슬픔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마음 아파할까봐 내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아무리 애써도 어머니의 빈자리를 모두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을 마음 아프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를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잃고 딸 하나를 데리고 산다는 과부였습니다. 성이 최씨라 사람들은 그를 최씨 부인이라 불렀지요. 처음 보기에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행동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최씨 부인은 김진사 앞에 앉아 한참 말을 아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따님을 홀로 키우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몸이라 그 마음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김진사는 잠시 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더 말을 앞세우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김진사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미 손길 없이 자라는 일은 참 안쓰러운 일이지요. 아무리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도 아이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씨 부인은 연화를 보았을 때도 안타까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연화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마치 제 일처럼 마음 아파하는 듯 했지요. 참 곱고 착한 아이로구나. 이 어린 것이 그동안 얼마나 어미가 그리웠을까. 그 말을 들은 김진사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오래 품고 있던 아픔을 최씨 부인이 알아주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최씨 부인은 자신에게도 딸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금옥이라 했지요. 어미와 딸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으니 연화의 외로움도 조금은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사에게 조심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가 서로 의지하고 어른들도 서로 마음을 보태면 조금은 덜 외롭지 않겠습니까? 김진사는 처음에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부인 생각도 났고 연화가 새어머니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서두르지 않았지요. 몇 번이고 김진사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고 연화를 볼 때마다 따뜻한 말을 건네며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억지로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거나 작은 것부터 챙겨주었지요. 김진사가 보는 앞에서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최 씨 부인의 태도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김진사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연화에게도 곁을 지켜줄 여인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혼자서는 채워주지 못했던 빈자리를 최 씨 부인이 조금은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긴 것이지요. 결국 몇 번의 만남 끝에 김진사는 최 씨 부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최 씨 부인은 딸 금옥을 데리고 김진사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금옥은 연화보다 1살 적은 동생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을 닮아 말수가 적고 얌전해 보였지요. 처음 김진사의 집에 들어왔을 때 금옥은 연화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라 부르며 곁에 앉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웃으며 대꾸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연화를 잘 따르는 동생처럼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김진사 집에 들어온 뒤에도 연화를 먼저 챙기는 듯 했습니다. 어미 없는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더 살피겠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김진사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연화 곁에 있어 준다면 딸아이의 외로움도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금옥도 겉으로는 연화에게 잘했습니다. 연화가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옆에 앉아 도와주는 신용을 했고 김진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연화의 말을 곧잘 따랐습니다. 두 아이가 사이좋게 지내는 듯 보이자 김진사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김진사의 집은 다시 평온해 보였습니다.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도 자연스러워졌지요. 연화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최 씨 부인과 금옥이 다정하게 대해 주자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과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진사가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김진사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몸을 일으키는 일조차 힘들어졌지요. 최 씨 부인은 겉으로는 몹시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이부자리를 살피며 문병 온 이웃들 앞에서는 눈물까지 글썽였지요. 대감께서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 할 텐데 밤마다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최 씨 부인을 보고 정성이 깊다며 감탄했습니다. 김진사 역시 병든 자신을 곁에서 돌봐주는 최 씨 부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뜻밖의 김진사가 병으로 쓰러지자 걱정보다는 다른 생각이 먼저 스쳤지요. 아직은 때가 멀었다고 여겼는데 집안의 재산을 제 손에 넣을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최 씨 부인은 본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진사 앞에서는 한숨까지 내쉬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밤낮 없이 간호하는 아내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나 방을 나와 문이 닫히고 나면 그 얼굴에서 걱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웃음이 스쳤고 눈빛도 전과 달리 차갑게 변해 있었지요. 누구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하려면 끝까지 정성스러운 아내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최 씨 부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아버지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물수건을 갈아드리고
약이 끓는 것을 지켜보며 밤을 새웠지요. 아버지의 손이 떨릴 때면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들였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딸을 바라볼 때마다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긴 겨울을 끝내 버티지 못하고 김진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동안 그 손을 놓지 못했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방 안의 화롯불도 집 안의 모든 것이 전과 다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마지막 울타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세상을 떠나자 최씨 부인은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김진사 앞에서 다정한 새어머니인 척하고 이웃들 앞에서 정성스러운 아내인 척했던 얼굴도 이제는 감출 이유가 없었지요. 최씨 부인은 연화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고는 연화를 한참 바라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아버지는 안 계시니 앞으로는 내 말을 잘 따라야 할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니 가만히 앉아 밥만 먹을 생각은 하지 말거라. 앞으로는 마당도 쓸고 부엌일도 돕고 금옥이 방에 필요한 것도 내가 챙기거라. 그 말에 연화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말로 자신을 챙겨주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다정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최씨 부인은 연화의 얼굴을 보며 다시 짧게 말했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지금 당장 마당부터 쓸 거라. 그리고 끝나면 부엌에 장작도 들여놓고. 연화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의 공기마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더 이상 연화를 딸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와 안채는 최씨 부인과 금옥이 차지했습니다. 연화가 머물던 방에는 금옥의 이불과 옷가지들이 들어찼지요. 연화에게는 방 한 칸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집 뒤편의 낡은 헛간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붙어 지내는 것만도 감사히 여겨라.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 줄 알아야지. 헛간은 사람이 편히 지낼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면 벽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비가 오면 지붕 사이로 물이 새는 곳이었지요. 바닥에는 낡은 멍석 하나가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멍석 위에서 아버지가 사주었던 낡은 저고리 하나를 껴입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연화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다녀왔지요. 장작을 날라 부엌 옆에 쌓고 찬물에 손이 트도록 그릇을 닦았습니다. 밥이 다 되면 최씨 부인의 밥상부터 먼저 차려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연화에게 쉴 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옥은 방 안에서 곱게 단장한 채 연화를 불러댔습니다. 언니, 새순물이 식었잖아요. 손이 느리니 늘 이 모양이지요. 연화는 서럽고 억울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에서 자신이 더는 딸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차오를 때면 연화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들키면 최씨 부인이 더 업신여길 것 같았지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와도 연화의 헛간에는 살구꽃 향기가 닿지 않았습니다. 안채 마당에 꽃이 피면 금옥은 그 아래서 웃고 떠들었고 연화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헛간 곁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바람을 맞던 마당이 이제는 남의 집 마당처럼 멀게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심부름을 다녀오던
연화는 골목 한쪽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좁은 골목 끝, 빈 지게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린 소녀였습니다. 몸은 몹시 야위어 실제 나이보다 더 어려 보였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도 겨우 붙어 있는 듯 했지요. 장터 사람들은 힐끗 보고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바쁜 걸음들이 소녀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도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지요. 이 아이를 데려가면 최 씨 부인이 어떤 말을 할지도 뻔했습니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편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끝내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레 소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소녀의 몸은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마음이 아플 정도였지요. 등에 닿는 야윈 몸이 안쓰러워 연화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소녀를 헛간 멍석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남은 쌀을 조금 긁어 모아 죽을 끓였지요. 연화는 식힌 죽을 소녀의 입에 조금씩 떠 넣어주며 조용히 이름을 물었습니다. 복희라 하옵니다. 소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복희를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이제는 길바닥 계집아이까지 주워오느냐? 내 꼴도 제대로 못 챙기는 주제에 누구를 거두겠다는 것이냐? 그 목도 복희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가 언제부터 남 걱정할 처지였나요?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먹을 것을 나눠주겠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길에 내칠 수는 없습니다. 최 씨 부인은 못마땅한 얼굴로 연화를 노려보았지만 더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복희를 먹이고 재우는 것은 연화의 몫이었고 제 살림에서 따로 나갈 것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복희는 연화와 함께 헛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복희에게 미안했습니다. 기껏 데려와 놓고도 따뜻한 방 한 칸 내어주지 못하고 배부른 밥 한 끼 먹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헛간이라도 비를 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마워했지요. 무엇보다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 준 연화에게 깊은 고마움을 품게 되었습니다. 복희는 떠돌이로 살았지만 눈치가 빠르고 손끝이 야무른 아이였습니다. 장터 바닥에서 오래 지낸 탓에 사람의 말투와 눈빛만 봐도 그 사람에 대해 짐작할 줄 알았지요. 복희는 연화 곁에서 지내며 집안 사정을 하나둘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과 금옥이 연화에게 어떤 말투로 말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키는지 곁에서 지켜보게 된 것이지요. 복희는 그제야 연화가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길에서 거두어 준 연화가 정작 이 집에서는 제대로 쉴 곳조차 없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뒤로 복희는 말없이 연화를 도왔습니다. 연화가 마당을 쓸면 곁에서 함께 빗자루를 들었고 물을 길러가면 작은 동이를 들고 따라 나섰지요. 부엌 일을 할 때도 복희가 옆에서 손을 보태자 연화 혼자 하던 일들이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전에는 해가 중천에 올라야 끝나던 일도 이제는 그보다 조금 일찍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그것마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일이 조금 일찍 끝나는 것을 보자 틈이 날 때마다 더 번거로운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끝났느냐? 그럼 곳간에 있는 콩이나 골라두거라. 벌레 먹은 것은 하나도 섞이면 안 된다. 복희가 도와준 덕분에 연화의 일이 조금 수월해지는가 싶었지만 최 씨 부인은 그 작은 틈마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헛간에 눈 복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벽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고 연화는 지친 몸으로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런 연화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연화에게 반드시 힘이 되어 주겠다고 말이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깊어질 무렵 김진사 집의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옆 고을 홍판서댁에서 하인을 보내 김진사의 딸을 며느리로 맡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었습니다. 홍판서는 김진사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글을 읽고 술잔도 나누던 사이였고 언젠가 서로 사돈이 되면 좋겠다는 말까지 오간 적이 있었지요. 김진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홍판서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사람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홍판서 댁은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집안이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에 살았고 부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홍판서 또한 조정에서 벼슬을 지낸 사람이었으니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웬만한 양반과 교수도 쉽게 바라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고을 사람들도 홍판서댁 혼담이라면 누구나 귀를 기울일 만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겉으로는 기쁜 척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혼담의 상대는 분명히 연하였습니다. 홍판서가 김진사의 딸을 지목했으니 금옥을 보낼 명분이 없었던 것이지요. 저 좋은 혼처에 금옥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연화가 홍판서댁에 시집을 가면 김진사가 남긴 재산 문제도 다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연화가 든든한 시댁을 등에 업고 재산을 되찾으려 들면 어찌할까. 그 생각이 최 씨 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최 씨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연화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헛간에서 잠들지 않아도 되고 새벽마다 찬바람을 맞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아도 되는 삶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도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지요. 더구나 홍판서댁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인연이 있던 집안이라 하니 연화는 그 혼담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이 조심스럽게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헛간 안에서 조용히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저고리 한 벌과 아버지가 생전에 사주었던 작은 놀이개가 전부였지요. 연화는 놀이개를 꺼내 손끝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붉은 술이 가늘게 흔들렸고 연화의 입가에도 오랜만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복희야, 내가 정말 그 집으로 시집가게 되면 말이다. 너도 더는 이런 찬 곳에서 자지 않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른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연화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말없이 멍석 한쪽에 앉아있던 복희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희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굳어 있었지요. 연화는 그 낌새를 알아채지 못한 채 웃으며 복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그 집에 시집하시면 안 됩니다. 연화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함께 기뻐해 줄 알았던 복희가 큰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굳은 얼굴로 말리니 연화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홍판서댁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 복희는 연화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말수가 적던 아이답지 않게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안 됩니다. 아씨, 제발 그 집으로는 시집가지 마십시오. 사실 복희는 대문 앞에서 홍판서댁 하인을 만난 순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하인은 몸집이 크고 옷차림도 제법 말끔했습니다. 홍판서댁에서 온 하인은 말투와 몸가짐에서 은근한 거드름이 배어 있었지요. 복희가 물 한 그릇을 내오자 하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릇을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복희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거짓골을 한 아이가 물을 내오다니 이 집도 참 볼만하구나. 짧은 말이었지만 복희를 얕잡아 보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또 차림이 초라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드러났지요. 복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이상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장터에서 오래 지내며 복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들은 늘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녔고, 마음이 선하고 착한 이들 역시 대개 그런 사람들 곁에 모여 있었지요. 그래서 복희는 홍판서댁 하인을 본 뒤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인 한 사람만 보고 그 집안을 모두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부리는 집이라면 그 집안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았지요. 복희는 연화가 그곳에 가서 편히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복희는 그 생각을 연화에게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도 연화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았지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하인 하나의 태도만 보고 혼담을 거절하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연화가 이해한다 해도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희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이라니, 그냥이 무슨 말이냐? 아씨가 그 집에 가시면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연화는 복희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막연했습니다. 아무 까닭도 없이 이렇게 좋은 혼처를 마다할 수는 없었지요. 더구나 헛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미 연화의 마음을 깊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복희야,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헛간에서 살 수는 없지 않으냐. 그 말에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헛간 바닥에 깔린 낡은 멍석, 벽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 새벽마다 이어지는 고된 일들. 연화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복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희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헛간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잔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헛간 지붕이 낮게 삐걱거렸지요. 연화는 놀이개를 손에 쥔 채 스르르 잠이 들었지만 복희는 끝내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복희는 오랫동안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홍판서댁 하인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복희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연화를 지키려면 어떻게든 이 혼담을 막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 방법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는 복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그 집으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복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복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말로 막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는 복희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연화가 그 집으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복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마음속으로 정하고 말았습니다. 연화가 홍판서댁 도련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새벽 복희는 연화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아직 하늘이 채 밝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찬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고 부엌안은 어둡고 고요했지요. 복희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을 풀어 국을 올렸습니다.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연화가 홍판서댁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국물이 끓어오르자 복희는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장터를 오가며 복희가 알게 된 약초가 있었습니다. 먹으면 속을 뒤집히게 하고
배를 아프게 하는 약초였지요. 목숨을 해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며칠 동안 몸을 가누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복희는 손끝으로 아주 조금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먹을 국그릇에 조심스럽게 풀어 넣었습니다. 손을 거두는 순간 복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잘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연화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거두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헛간이라도 함께 머물 곳을 내어 주었고 자신의 먹을 몫을 덜어 복희를 먹였습니다. 그런 연화의 밥그릇에 손을 댄다는 것이 복희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희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연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던 것입니다. 얼마 뒤 연화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화는 이른 아침부터 몸을 단장했습니다. 낡은 저고리였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도 곱게 빗어 올렸지요.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손에 놀이개를 쥐었다 놓았다 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희는 그런 연화를 바라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지고 연화는 국 한 그릇을 들었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입맛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옆 고을 홍판 서대까지 가려면 속을 비워둘 수는 없었지요. 연화는 밥과 국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놀이개를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린다며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지요. 처음에는 긴장한 탓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고 다리의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씨, 복희가 놀란 척 다가가 연화를 부축했습니다. 연화는 대답하려 했지만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결국 연화는 홍판 서댁 사람들을 만나러 나서기도 전에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연화가 누운 곳 앞에서 혀를 찼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 여겼습니다. 금옥을 보내지 못해 속이 쓰렸는데 연화마저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저 좋은 혼처가 연화에게 넘어가는 것만큼은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복희가 최씨 부인 곁으로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마님, 홍판 서댁과 이미 약속을 해두었는데 그냥 가지 않으면 큰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금옥 아씨라도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미 정한 약속을 그냥 깰 수는 없지. 최씨 부인은 곧장 금옥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금옥의 머리에 화려한 비녀를 꽂아주고 고운 비단옷을 입혔지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걸음걸이와 말씨까지 하나하나 일러두었습니다. 오늘 내가 홍판 서댁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다. 고개 똑바로 들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거라. 금옥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연화 대신 홍판 서댁에 가게 된 것이 못내 기분 좋았지요. 처음부터 자신이 나갔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옥은 비단옷의 매무새를 고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준 기회라고 말이지요. 그때 복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금옥 아씨 혼자 보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곁에서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최씨 부인은 잠시 복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복희 같은 아이를 귀한 집에 보낼 생각도 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최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금오기를 잘 모시고 다녀오너라. 복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금옥을 따라 홍판서댁으로 향했습니다. 홍판서댁은 듣던 대로 큰 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은 높았고 마당은 넓었으며 집안 곳곳에는 하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처음 보는 큰 집의 모습에 잠시 숨을 삼켰지만 곧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이 김진사의 딸처럼 보여야 한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지요. 홍판서댁 어른들은 금옥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김진사의 딸이 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금옥이 곱게 차려입고 들어서자 누구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구나. 홍판서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금옥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옵니다. 그 말투는 평소와 달리 얌전했습니다. 금옥은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말을 아끼고 웃음도 작게 지었습니다. 홍판서댁 어른들이 묻는 말에는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옆에 있던 복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금옥을 두고 김진사의 따님이 맞느냐고 직접 묻지 않는 한 복희는 굳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홍판서댁 사람들이 금옥을 김진사의 딸로 여기는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아씨께서 오늘 아침부터 많이 긴장하셨습니다. 귀한 집 어른들을 뵙는 자리라 밤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지요. 그 말에 홍판서 부인은 금옥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 마음을 썼다니 기특하구나. 우리 집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모양이야. 금옥은 복희의 말을 듣고 더 얌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수줍은 척 고개를 숙였지요. 홍판서댁 사람들은 금옥을 좋게 보았습니다. 말투와 행동이 차분했고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도 예의 있어 보였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김진사와 오래전에 나눈 약조가 있었으니 처음부터 나쁘게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홍판서 부인이 홍판서 대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소. 김진사의 딸이라더니 집안에서 잘 가르친 티가 납니다. 혼례 준비를 차근차근 해도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금옥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복희는 그런 금옥의 옆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대로 혼담은 연화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 일이 과연 옳은 길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달 후로 금옥이 홍판서댁으로 시집가기로 정해졌습니다. 금옥은 연화의 혼처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최씨 부인도 속으로 흡족해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권세 있는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이보다 잘된 일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희만은 웃지 못했습니다. 몸져 누운 연화의 곁에 앉아 물수건을 적시며 복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를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한 일이었지만 그 마음이 정말 옳았는지 복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겨우 몸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금옥이 자신 대신 혼담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 앞에서도 복희 앞에서도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날 밤 헛간으로 돌아와 혼자 앉았을 때 연화는 보자기 안에 넣어두었던 놀이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것을 천천히 다시 접어넣었지요. 처음으로 붙잡았던 희망이 조용히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무겁고 먹먹했습니다. 복희는 연화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이 지금 복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로 긴 밤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결국 금옥은 홍판서댁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금옥이 화려한 가마를 타고 떠난 뒤에도
연화의 처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요. 금옥이 홍판서댁으로 시집을 간 뒤 최 씨 부인은 오히려 더 기세가 올랐습니다. 자신의 딸이 권세 있는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이제 이 집안에서 아쉬울 것이 없다고 여겼지요. 그래서인지 연화를 대하는 태도는 전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연화에게 돌아오는 집안일은 더 늘었고 밥상에 오르는 반찬은 더 줄었습니다. 헛간의 멍석은 여전히 낡았고 벽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도 그대로였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버텼습니다. 한때 붙잡았던 희망은 사라졌지만 연화는 아무에게도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모진 말을 해도 고개만 숙였고 금옥의 빈 방을 청소할 때도 금방 하고 나왔지요.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허탈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말로 꺼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밤마다 보자기 안에 놀이개를 꺼내보며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연화는 그 보자기를 쉽게 풀지 않았습니다. 한 번 기대했던 마음이 무너진 뒤로는 다시 무엇을 바라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던 것입니다. 복희는 그런 연화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복희는 그런 연화를 곁에서 조용히 살폈습니다. 연화가 말없이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쉽게 묻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 혼담을 막았다는 사실을 연화가 알게 된다면 두 사람 사이가 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복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연화가 미소를 보이면 마음이 조금 놓였다가도 연화가 문득 먼 곳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김진사 집 대문 앞에 낯선 나이 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치마 저고리에 작은 비녀 하나만 꽂은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양반집에서 오래 일을 해온 하인처럼 보였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복희가 먼저 그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이 든 여인은 복희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의 혼담을 여쭈러 왔습니다. 안주인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투는 조용하면서 차분했습니다. 복희의 허름한 차림을 보고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고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복희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번거롭게 하여 죄송합니다. 복희는 그 한마디에 잠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홍판서댁 하인이 자신을 대하던 태도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지요. 이 여인은 하인처럼 보였지만 복희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이 여인을 보낸 양반댁은 품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복희는 나이 든 여인을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방마님께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나이 든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희가 안채로 들어간 사이 연화가 물 한 사발을 들고 별채로 왔습니다. 낯선 손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물그릇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대접해 드릴 것이 물밖에 없어서 송구합니다. 나이 든 여인은 두 손으로 물그릇을 받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연화는 미안하다는 듯 조용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집 김진사의 여식 연화라 합니다. 그 말에 나이 든 여인의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티 내지 않았지만 그가 찾으러 온 사람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여인은 연화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헛간에서 지내는 듯 옷은 낡았고 손끝은 거칠었지만 말투는 곱고 태도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처지에 있어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은 흐트러지지 않은 여식이었습니다.
나이 든 여인은 물그릇을 내려놓은 연화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옷은 낡았고 손끝은 거칠었지만 고개를 숙이는 태도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여인은 짐짓 평범한 말처럼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씨, 만약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연화는 뜻밖의 물음에 잠시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집이라도 서로를 아끼며 살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든 여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시댁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맞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을 조심하고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것입니다. 나이 든 여인은 물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연화가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지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최 씨 부인이 별채로 들어왔습니다. 나이 든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두 사람 사이의 혼담,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지요. 최 씨 부인은 속으로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홍판서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화를 계속 집에 두는 것도 성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집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지요. 잠시 생각하던 최 씨 부인은 결국 연화를 불렀습니다. 또 혼담이 들어왔다. 홀어머니와 아들이 사는 가난한 양반집이라더구나. 그래도 내 처지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어떡하겠느냐? 연화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홍판서댁 혼담 때처럼 가슴이 설레지는 않았습니다. 큰 기대도 없었지요. 다만 이 집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은 여전히 마음 한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오래 끌 일은 아니니 내일 답을 주거라. 그날 밤 연화는 일을 마치고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복희는 먼저 돌아와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연화는 멍석 위에 조용히 앉아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복희는 가만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뜻밖에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이번 집에는 시집 가셔도 됩니다. 연화는 놀란 듯 복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리더니 이번에는 어찌 그리 말하느냐? 복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아씨가 그 집에 가시면 지금보다는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희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간절함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조심스레 등을 밀어주는 듯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연화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이라 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집이라면 그곳에서는 지금보다 조금은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최 씨 부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를 빠뜨리지 않았지요. 다른 물건에는 손대지 말고 내 것만 가지고 나가거라.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헛간으로 돌아온 연화는 보자기를 폈습니다. 낡은 저고리 2벌, 아버지가 사주었던 놀이개 하나, 어머니의 것이었다고 전해 들은 낡은 빗 하나. 그것이 연화가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전부였지요. 보자기를 묶으면서 연화는 복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희야,
내가 시집을 갈 때 너도 함께 데려가도 되겠느냐고 여쭤볼 생각이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시울을 붉혔지요. 며칠 뒤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혼례는 검소했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없었고 하객들도 많지 않았지요. 그래도 연화는 깨끗하게 예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빗으로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아버지가 사주었던 놀이개를 저고리 고름에 달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연화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복희가 연화의 매무새를 살며시 고쳐주었습니다. 아씨, 잘 어울리십니다. 연화는 방긋 웃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 묵어있던 무거움이 조금씩 거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가마가 떠나는 날 아침, 연화는 헛간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힘들고 서러운 날들을 버텨낸 자리였습니다.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막상 떠나려 하니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던 복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산 하나를 넘고 개울을 건너면 닿는 거리였지요. 길가에는 가을 억새가 바람에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작은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연화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가마가 시댁 앞마당에 멈추었습니다. 연화는 가마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집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기와는 낡아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지요. 장독대 옆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붉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집은 아니었지만 집안 어딘가에서 따뜻한 기운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치마 저고리에 작은 비녀 하나만 꽂은 수수한 차림이었지요. 연화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혼담을 전하러 왔던 바로 그 나이 든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은 연화의 시어머니가 되어 마당에 서 있었지요. 연화는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연화가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그 마음을 헤아린 듯 조용히 기다려 주었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다가와 연화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놀랐느냐? 내 먼저 사과를 해야겠구나. 연화는 눈을 깜빡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날 정체를 숨기고 오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마당 끝 감나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마련이란다. 내가 시어미가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너도 나를 어려워하며 조심했겠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다. 연화는 그 말의 뜻을 천천히 헤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맞는 일인데 어찌 남의 말만 듣고 정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아이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아이인지 내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게다. 연화는 그날 별채에서 나누었던 짧은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시어머니의 눈에 띄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날 저는 그저 손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물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여준 마음이 진짜 마음이란다. 꾸미려 하지 않았을 때 드러나는 마음이 가장 믿을 만한 법이지. 그때 안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자 한 남자가 마당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지요.
이름은 도현이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드름도 없었고 화려함도 없었지만 눈빛이 맑고 걸음걸이가 차분했습니다. 도현은 연화를 보더니 조용히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었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연화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 한쪽이 조용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희는 마당 한켠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복희를 보더니 따뜻하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먼 길 함께 왔으니 내도 지쳤을 게야. 복희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인처럼 부려지거나 마당 끝에 세워질 것이라 여겼는데 함께 들어오라는 말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저녁이 되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았습니다. 텃밭에서 거둔 나물 두어 가지와 된장국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밥상 앞에 나란히 앉은 시어머니와 도현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의 그릇에 나물을 먼저 덜어 주었고 선비는 복희의 밥그릇이 비자 조용히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헛간에서 혼자 찬밥을 먹던 날들, 금옥이 먹다 남긴 반찬을 받아 먹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밥상에서는 아무도 연화를 아래로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들지 않아도 되는 저녁이었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아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찬이 변변치 않아 미안하구나. 연화는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밥상은 없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반찬의 가짓수가 아니라 밥상 앞에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이 연화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진 것이었지요. 밥상이 물러나고 등잔불이 켜진 뒤에도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고, 선비는 과거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솔직함 안에는 부끄러움이 아닌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요. 연화는 그 밤 처음으로 가슴이 편안한 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헛간의 낡은 멍석 대신 따뜻한 방 안 아랫목이었습니다. 이불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창호지 사이로 달빛이 가늘게 들어왔지요. 연화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이 집에는 친정에 없던 것이 있다고 말이지요. 바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복희도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래 잠을 잤습니다. 눈치를 볼 일도 없었고 잠자리에 불어오던 찬바람도 없었습니다. 잠이 드는 순간 복희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틀리지 않았다고 말이지요. 연화가 시집 온 집은 생각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논밭도 없었고 부엌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지요. 장작은 직접 산에서 해와야 했고 먹을 것도 텃밭을 일구어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헛간에서 보낸 세월을 생각하면 이 집의 가난은 오히려 견딜 만한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낮에는 밭일을 돕고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글 공부를 했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도현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연화는 그 옆에서 바느질을 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아도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바늘을 움직이다가 문득 도현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읽는 눈빛이 맑고 차분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고 살아도 되겠다는 마음이 연화의 가슴 속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연화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가 먼저 부엌으로 나와 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놀라 부랴부랴 달려오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혼자 다 하려 들지 말거라. 집안일은 함께 하는 것이다. 연화는 그 말에 적응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누군가와 일을 나누어 한다는 것이 낯설었기 때문이지요. 최 씨 부인 밑에서는 모든 일이 연화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달랐습니다. 함께 일하면서도 외롭지 않은 삶이 있다는 것을 연화는 그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복희 역시 그 집에서 눈칫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복희를 하인처럼 부리지 않고 어린 식구처럼 대했습니다. 밥상에도 함께 앉혔고 복희가 무거운 것을 들면 도현이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복희는 처음에는 그 친절이 어색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장터에서 떠돌던 시절부터 김진사 집 헛간까지 복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아무 대가 없이 따뜻하게 대해 준 사람은 연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사람들은 복희에게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복희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복희는 장터 길거리에서 익힌 눈썰미로 집안 살림을 도왔습니다. 어느 장날에 무엇이 싸게 나오는지, 어느 상인이 좋은 물건을 파는지 복희는 잘 알고 있었지요. 덕분에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도현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데 한창 힘을 쏟고 있을 때 하늘이 심수를 부렸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며칠째 장대비가 쏟아졌지요. 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는 빗줄기의 산길은 끊기고 개울은 넘쳐 길을 삼켜 버렸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야 할 길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현은 결국 이번 시험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책을 덮지 못하고 앉아있던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소. 길도 막히고 여비도 없으니 다음을 기약해야겠소.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등잔불을 바라보았지요. 불꽃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불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불빛 아래에서 글을 읽어온 세월이 얼마인지를 말입니다. 그 세월을 이대로 흘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화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보자기 안에 손을 넣어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선물해 주셨던 물건이었습니다. 헛간에서도 혼례날에도 연화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물건이었지요. 연화는 한참 동안 그것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붉은 술이 새벽빛 아래에서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놀이개를 팔아 여비를 마련했습니다. 넉넉한 돈은 아니었지만 말을 빌려 한양까지 돌아갈 길을 잡기에는 모자라지 않았지요. 연화가 돌아왔을 때 복희는 이미 장터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마친 뒤였습니다. 큰 길은 비에 끊겨 그대로 갈 수 없었지만 말을 타고 먼 길로 돌아가면 시험 날짜에 맞춰 한양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지만 걸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빨랐지요. 복희가 장터를 뛰어다니며 말을 빌릴 수 있는 곳과 돌아가는 길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도현이 입고 갈 옷을 꺼내 한 땀 한 땀 손질했습니다. 헤어진 소매 끝을 꿰매고 옷고름도 새로 달았지요. 등잔불 아래에서 바늘을 움직이는 시어머니의 손은 조금씩 떨렸습니다. 나이 든 손으로 밤새 바느질을 하자니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아팠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이튿날 아침상을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비가 마련되었다는 것도, 말을 빌려 돌아가는 길을 찾았다는 것도, 어머니가 밤새 옷을 손질했다는 것도 모두 자신이 포기하려 한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도현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어서 드시고 떠나셔야 합니다. 말을 타고 가신다 해도 먼 길을 돌아가야 하니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도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이개를 판 것이요? 연화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서방님이 더 좋은 것으로 사주시면 됩니다. 도현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도현은 가족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집에 남은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도현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장독대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연화는 바느질을 하면서도 자꾸 손이 멈추었지요. 복희는 장터를 오가며 한양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두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쪽에서 복희가 달려왔습니다.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하면서도 얼굴에는 기쁜 빛이 가득했습니다. 아씨, 마님, 연화가 밖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왔지요. 복희는 숨을 고르며 외쳤습니다. 도현 도련님이 장원급제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매로 눈가를 닦으면서도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요. 연화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원급제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가슴이 먹먹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그제야 조용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연화의 삶은 그날을 기점으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벼슬길에 올랐고 집안 형편도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낡은 부엌에는 새 그릇이 하나둘 놓였고 겨울이면 마당 한쪽에 장작이 넉넉히 쌓여 있었지요. 예전에는 아껴 먹어야 했던 쌀독도 이제는 쉽게 비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연화는 시어머니와 함께 밥상을 차렸고 도현이 관하로 나갈 때면 솔수 챙긴 짐을 건넸습니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지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밥을 먹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그 평범한 날들이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복희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복희에게도 따뜻한 옷을 마련해 주었고 연화는 복희가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손이 어색해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복희는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지요. 장터에서 익힌 눈썰미의 글까지 더해지자 복희는 집안 살림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날이면 복희는 연화와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물건값을 흥정하고 좋은 곡식과 옷감을 고르는 일도 이제는 복희의 몫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복희를 떠돌이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연화 곁에서 집안을 돕는 야무진 아이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좋은 옷을 입게 되었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살림이 나아져도 작은 것 하나 허투루 쓰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지요. 그 덕분에 도현의 집에는 재물보다 먼저 사람들의 따뜻한 말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홍판서댁으로 시집간 금옥의 삶은 처음에는 화려했습니다. 넓은 집, 비단 옷, 장신구, 좋은 음식까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금옥은 자신이 연화의 혼처를 차지한 것이 잘한 일이라 믿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홍판서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글 공부에는 뜻이 없고 날마다 기방을 드나들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금옥을 은근히 깔보며 집안일을 떠넘겼지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 무뚝뚝한 것뿐이라 여겼습니다. 아침 무난히 늦었구나. 친정에서는 어른 모시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느냐. 금옥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그런 금옥의 모습을 보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부터 금옥에게 맡겨지는 일이 하나둘 늘어났지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시어머니 방 앞에 물을 떠다 놓아야 했고, 시누이들의 옷도 손수 개어 두어야 했습니다. 밥상에 오를 반찬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곧바로 날선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손이 이리 굼뜬 것이냐. 금옥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홍판서댁 며느리 자리를 쉽게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의 구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앉아있을 줄만 알았던 금옥은 어느새 찬물에 손을 담가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벗어놓은 옷가지까지 빨아야 했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느라 눈이 침침해지는 날도 많았지요. 조금이라도 힘든 내색을 하면 시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친정에서는 곱게 자라서 그런가 집안일은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금옥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연화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연화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은 끝내 기녀 하나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머물다 갈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기녀는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안채 가까운 방 하나를 차지했지요. 남편은 금옥보다 그 기녀의 방을 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금옥이 참다 못해 따져 물으면 남편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시오. 괜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금옥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 금옥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오히려 그 기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녀가 남편의 아이를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녀에게 태기가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금옥에게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웃는 얼굴로 기녀의 방을 드나들었고 시누이들도 기녀가 먹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챙겨주었습니다. 몸 조심해야 한다. 혹여라도 뱃속 아이에게 탈이 나면 큰일이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기녀에게 몸에 좋은 탕약을 올렸습니다. 금옥이 아침부터 부엌일을 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았지만 기녀가 조금만 어지럽다 하면 온 집안이 들썩였지요. 금옥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홍판서댁 며느리라 여겼지만 이제 집안 사람들의 관심은 모두 기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금옥이 차려 올린 밥상도 밤새 꿰맨 옷까지도 누구 하나 고맙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기녀는 온 집안의 관심 속에서 아들을 낳았지요. 그 순간 홍판서댁은 잔치라도 난 듯 떠들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얻었다며 기뻐했고 남편도 오랜만에 환한 얼굴로 기녀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금옥의 자리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기녀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고 금옥은 이름뿐인 며느리처럼 되어버렸지요. 홍판서댁 사람들은 금옥을 귀찮은 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집안의 귀한 장신구가 사라졌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장신구라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하인들이 방마다 뒤지기 시작했고 시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금옥의 방까지 들추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장신구가 금옥의 방 한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금옥은 억울하다며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있어야 할 장신구가 금옥의 방에서 나온 이상 금옥은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일은 시누이들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며느리가 이 집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이지요. 기녀가 아들을 낳은 뒤로
금옥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금옥에게 도둑 누명까지 씌워 집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홍판서 부인은 금옥에게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집안에 도둑 며느리는 필요 없다. 그 말에 금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금옥은 도둑 누명을 쓴 재홍판 서댁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금옥이 초라한 모습으로 친정대문 앞에 섰을 때 최씨 부인은 눈앞의 딸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금옥은 마루에 주저앉아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씨 부인의 얼굴은 점점 새하얗게 질려갔지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홍판 서댁으로 따지러 가겠다 했지만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입술이 비뚤어지더니 한쪽 손이 힘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그대로 마루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부랴부랴 의원을 불러 맥을 짚게 했습니다. 의원은 한참 동안 맥을 살피더니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큰 충격을 받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듯합니다. 그 열기가 위로 몰리면서 중풍이 온 것 같습니다. 몸 한쪽이 예전처럼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날 이후 최씨 부인은 예전의 기세를 잃었습니다. 연화를 헛간으로 내몰며 호통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말은 어눌해졌고 한쪽 팔과 다리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마루 끝까지도 나갈 수 없게 되었지요. 금옥은 병든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끝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그 혼처를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꼴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최씨 부인은 제대로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지요. 한때 연화를 헛간으로 밀어내고 안채를 차지했던 두 모녀는 이제 그 안채마저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김진사가 남긴 재산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씨 부인은 금옥의 혼례를 치르며 홍판 서댁에 주눅 들지 않게 하겠다며 예물과 혼수도 크게 마련했지요. 딸이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만큼 초라해 보이면 안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최씨 부인이 중풍으로 쓰러진 뒤에도 돈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매번 의원을 부르고 약재를 사야 했으니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았지요. 그렇게 재산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어느새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부인이 쓰러진 뒤 금옥은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힘겹게 물을 길어와 탕약을 다리고 식은 죽을 데워 어머니 입에 떠넣었지요. 최씨 부인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한쪽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금옥은 그런 어머니 곁을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하루하루가 버거워졌습니다. 금옥은 남의 집 바느질거리와 잔심부름을 받아 겨우 낀 일을 이어갔습니다. 손에는 바늘 자국이 늘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떠나지 않았지요. 집을 돌볼 틈도 없었습니다. 분명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지만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지요. 장독대 주변에도 마른 잎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밤이면 최씨 부인은 병든 몸으로 누워 헛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이 들고 비가 새던 그곳에서 연화가 얼마나 외롭게 지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모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의 눈물을 딛고 올라선 복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이지요. 부잣집으로 들어간다고 반드시 복을 얻는 것도 아니며 비단 옷과 장신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은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곤줄인 복희를 외면하지 않았기에 복희는 연화를 살렸고 복희가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았기에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헛간에서 시작된 연화와 복희의 인연은 한 집안의 팔자를 바꾼 기막힌 이야기가 되었지요.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연화가 복희에게 건넨 따뜻한 마음, 한 줌이 결국 두 사람 모두의 삶을 바꾸었으니 그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